안녕하세요. 몇 년 전 이맘때쯤 저는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였습니다. 하필 왜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나가 앉게 됐던 건지 신문지와 박스를 이용해 아무리 몸을 덮어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겨울 한기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악취가 나는 모습을 한 제가 길거리 가득 울려 퍼지는 겨울 노래와 반짝거리는 트리들을 보며 예쁘다고 생각했던 날이 있었어요. 이상한 경험이에요. 시궁창 같은 인생, 쓰레기 같은 얼굴을 하고 반짝이는 겨울을 바라보던 그 순간의 기분은 정말 낯설고 묘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의 어려운 사정에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믿음 하나로 서주었던 대출 보증. 평소 머리도 좋고 자기 앞가림은 잘하던 친구라 딱한 사정과 그간의 의리만 보고 차마 모른 척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이 맞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아예 되지를 않고 제 속은 타들어만 갔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늘어만 가는 이자에 이대로 있다간 정말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친구만 믿었다가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니 늘 다정하고 상냥했던 아내마저도 저를 떠나더군요.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랑 함께 살면 이제 불행할 일만 늘었으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시골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께는 더욱이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찾고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자꾸 돈 나갈 일만 생기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희망 없는 하루를 보내기를 몇 달째.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던 그때 당시 점점 불어가는 대출 이자와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는 결국 저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실감났어요. 따뜻한 물이 나오던 포근했던 집에서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로 내앉게 되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차라리 이게 더 속 편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다 그냥 콱 죽어버리면 되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 힘든 저의 사정은 세상 돌아가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고 겨울이 되고 거리는 연말 특유의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어갔어요. 길바닥에 앉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죄다 행복한 표정입니다. 약속한 듯 길거리에는 캐롤이 흘러나오고 3355 짝을 이루어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랑했던 아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 유난히 추웠던 그날 함께 노숙을 하던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툭툭 치며 말했어요. 김씨, 밥 먹으러 가자. 그렇게 아저씨를 따라간 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변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배식대 앞으로 저와 처지가 비슷한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밥차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제 마음이 꼬이고 꼬였을 때라 그 문구를 읽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개뿔, 밥만 있다고 사랑이 되나? 배식 차례를 기다리고 서 있으니 잔뜩 꼬인 마음과는 달리 뱃속은 얼른 밥 달라고 요동을 치더라고요. 혹여 이 소리가 남들에게 들릴까? 식판으로 배를 가리고 먼 곳만 보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다 와갈 때쯤 하나도 웃음이 나지 않던 저와는 달리 제 앞에 서 있던 아저씨들이 하하호호 대화를 나눕니다. 뭐가 저리 좋을까? 가만히 대화에 귀를 기울이니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노숙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배식을 해주고 있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종일 밝은 얼굴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있더군요. 나한테도 저리 말을 걸면 어쩌지? 난 정말 웃어줄 자신이 없는데. 제 차례가 다가왔고 식판 위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올려졌습니다. 애써 시선을 피하려는 제게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한 국물이 최고예요. 보통은 이럴 때 뭐라고 맞받아쳐야 하더라.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빨리 다 받아서 뱃속으로 집어넣고 싶다는 무식한 생각만 들었어요. 선생님, 이따 식사하시고 따뜻한 유자차랑 간식도 나눠드릴 예정이니
꼭 와서 드시고 가세요. 예. 결국 눈 한 번 마주치지 못하고 구석에 앉아 식판 가득 담긴 밥을 허겁지겁 뱃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찌나 맛있던지.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한순간이기에 저렇게 남들을 위해 시간도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여기서 밥 구걸이나 하고 있는지 눈물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서 그런가? 모든 걸 다 포기한 건 제 자신인데 나약한 생각들이 자꾸 들더군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 제가 이 밥 한 그릇이 뭐라고 자꾸만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 튼살에 자꾸 닿으니 따갑기도 하고 다시 살고 싶어지는 제 자신이 싫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을 질질 흘리는 동안에 배식이 끝났는지 다른 한쪽에서는 빈 식판을 들고 또 줄이 이어지고 있더군요. 저마다 싹 비워낸 식판을 들고 있는 그 줄 맨 뒤에 다 비워내지 못한 식판을 들고 섰습니다. 아니, 김씨, 왜 다 안 먹었어? 그냥요. 자존심 세울 땐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판 반납할 때 간식하고 유자차 준다니까 그거라도 꼭 먹으라고, 응?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 주었던 아저씨의 잔소리는 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길바닥 생활 오래 하려면 여기서 버티려면 자존심 같은 거 다 버려야 한다. 저는 버티고 싶지 않은데요. 하는 소리가 목젖까지 올라왔지만 애써 꾹 눌러 담으며 그렇게 식판 반납을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 왜 다 안 드셨어요? 입에 안 맞으세요? 국도 싱겁고 반찬도 맹탕이네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국을 끓이면서 간이 이게 맞나 헷갈렸는데 선생님께서 저보다 미각이 더 좋으시네요. 제가 이 동네에서 작은 식당 하는 요리사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요리하는 사람이 간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고 부끄럽네요. 배가 불러서라고 대답하거나 그냥 얼버무리면 될 것을 굳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갔습니다. 못된 말을 했는데도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자기 실력이 모자란 것 같다고 하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 여유가 부러웠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빨리 뒷사람이 와서 이 남자의 앞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찌 끝나야 할 대화가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더라고요. 쓱 뒤돌아보니 제가 마지막 순서였는지 제 뒤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부터 잔뜩 위태로웠던 저의 감정선을 결국 그 남자가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선생님처럼 이렇게 간이 맞지 않은 국에 밥 말아 먹으며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배식도 다니고 하는데 그땐 정말 살고 싶지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저처럼 일이 살았는데 지금은 식당을 하고 있다고요? 참 동화 같은 소리를 하시네. 어줍지 않은 위로 하지 마시고 진짜 도와줄 것 아니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지 마시오. 공짜로 밥 얻어먹는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마냥 우스운가? 남자의 희망찬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다시 잘 살아볼 마음이 드는 것이 역겨워서 그만 천발을 받아도 모자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추위에 떨리는 건지 자꾸 목젖을 뚫고 나오려는 울음 때문에 떨리는 건지 모를 목소리를 감추며 유자차고 간식이고 받지도 않고 냅다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공원 한편에 주저앉았어요. 진짜 못난 인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인간, 속으로 제 자신에 대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다 큰 어른이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몰골을 하고 공원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흘끔흘끔 곁눈질을 하며 저를 피해 걸었습니다. 그때 죄다 멀어지는 발걸음뿐인 저의 귓가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뜀박질 소리. 제게로 달려오는 뜀박질 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아까 그 남자였습니다. 뛰어오느라 숨이 찼는지 헥헥 숨을 고르며 제 앞에 똑같이 철푸덕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보온병 하나와 간식을 잔뜩 쥐고.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 거짓말 한 거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나가시고 짧게나마 억울했습니다. 저 오기가 생기네요.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기분 나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도 기분 나쁩니다. 그러지 말고 저희 식당에 나오세요. 선생님, 어떤 사연인지 저는 모르지만 아직 저보다 훨씬 젊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함께 나온 봉사자들 보기에 체면이 구겨져도 한참 구겨졌어요.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저한테 오셔서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 식당 주소입니다. 내일 여기로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저한테 이렇게 하신 게 쪽팔려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상냥했던 말투와 표정을 싹 지워버리고 잔뜩 화가 난 표정을 한 남자가 바닥에 보온병과 간식을 내려두고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가득했던 두 뺨에 찬바람이 불자 누군가에게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세로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밤이 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나서야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지 보온병 주둥이를 타고 뽀얀 김이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중요하지도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또 인생에 대해 희망을 가져보려는 제 자신이 징그러울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묻고 싶었습니다. 길바닥에 나와 살다가 어떻게 지금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인생을 살게 됐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했는지, 나도 할 수 있는지. 잠 한숨 자지 않고 밤새 공원을 걸었습니다. 걷고 걷고 또 걷고 추위에 손과 발이 감각이 없어져 가는데도 계속 걸었습니다. 건물들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이대로 죽을 수가 없는 운명인가?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나? 일단 찾아가서 진심이 아니었다고 사과를 하자. 내 자신에 대한 비난이었다고. 단 한마디도 진심이 아니었다고 꼭 사과하자. 주머니에 동전을 털어 편의점에서 가장 비싼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비몽사몽, 잠에 취한 얼굴로 주소를 따라 찾아간 남자의 식당. 식당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참 지저분하고 볼품없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불 꺼진 식당 안에서 사람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더니 걸쇠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오셨네요. 그 남자였습니다. 상냥한 미소는 지워버리고 무표정을 한 그 남자의 얼굴은 지극히 평범한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새 공원을 걸으며 준비했던 사과의 말이 새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뭐 하세요? 안 들어오고. 남자의 말에 주춤거리며 식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숫자 6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문 너머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밥도 너무 맛있었는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미워서 자꾸만 눈물이 나서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끝까지 따뜻하고 희망찬 말을 하시는 사장님 보니까 결심했던 마음이 자꾸 무너지려 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너무 나쁜 말을 했습니다. 천벌받을 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밥도 맛있었고 한데 제 말에도 기분 나쁜 게 없었는데 일부러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나빴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네요. 그걸로 사과가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일단 드러나 봅시다. 그 결심했던 마음이라는 게 뭔데요? 이대로 살다 빨리 죽자는 마음이에요. 그래요? 그럼 제 기분 풀릴 때까지 나도 선생님 그 마음 방해해도 되죠? 영 화가 안 풀리네. 사실 제 손맛이 좋아서 어딜 가나 누구에게나 맛있다고 칭찬만 받는데 어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게다가 사람 진심까지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셨으니 사과를 들어도 마음이 안 풀리네요. 선생님이야 곧 죽자는 마음이니 제가 사과를 받던가 말든가 별 상관없으시겠지만 전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서 장사도 못하겠고 이제 배식 봉사도 그만 다녀야겠어요. 화가 안 풀린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이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주 짓밟아 버리셨어요.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모두가 선생님 같은 마음일까 두려워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배식 활동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했습니다. 당일날 취소하면 준비한 음식들 다 버려야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선생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따뜻한 밥 먹을 기회 날리고 봉사단체에서는 음식들까지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떤 피해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신 거면 행동으로 보여주실래요? 오늘 봉사자 4명이 빠졌습니다. 다시 구할 수야 있겠지만 선생님이 빈자리 채워서 저랑 같이 배식 활동하러 나가신다면 지나가는 작은 소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사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취소를 번복할 명분이 생기죠. 오늘 이렇게 찾아오신 건 선생님이 일으킨 무리에 대해서 책임감을 어느 정도 갖고 오신 거라 생각할게요. 생각보다 화가 많이 난 상태의 사장님은 속에 있던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해탈한 표정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칼같이 뱉어내셨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원점으로 돌릴 수 있을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배식 봉사를 함께 나가자는 사장님의 말은 순간 저를 또 망설이게 했지만 별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죽고 싶은 거였지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배식에 나가기까지 꼬박 12시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긍정에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수건과 옷가지를 챙겨 나오셨습니다. 욕실은 따로 없지만 화장실에 따뜻한 물도 나오고 씻을 공간이 있으니 들어가서 우선 씻고 나오세요. 그래도 입으로 들어갈 밥 준비해야 하는데 씻기는 해야 되겠죠? 옷은 우리 유니폼인데 대충 사이즈 맞을 거예요. 저는 군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었습니다. 샤워기가 없어 호스로 씻어야 했지만 따뜻한 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셔지니 너무 개운했어요. 며칠 만에 하는 샤워인지 모르지만 개운한 상태로 새 옷을 갈아입은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낯설었습니다. 사람 같은 제 모습에 알 수 없는 설렘이 자꾸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배식 장소에 도착해서 길게 줄 선 사람들을 보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을 국자로 힘껏 퍼냈습니다. 몇백 번, 몇천 번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들었어요. 살고 싶다. 배식이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살고 싶었다는 것을. 고생했어요. 배식 정리가 끝나갈 무렵 사장님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느껴지는 따스한 손의 온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보겠다고 고생하는 사람에게 나쁜 말 퍼부은 개념 없는 저를 용서라는 핑계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게 해주고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까지 깨닫게 해주시다니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수를 하고 돌아서려는 사장님의 손을 저는 놓지 못했습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누가 됐건 제 솔직한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사장님, 저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만. 그냥 사람답게만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맞잡은 손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시고는 스르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제 식판에 국을 퍼주시던 그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네, 살아야죠. 선생님 이미 제 손 타셨는데 제가 그대로 인생 포기하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 제 가게 앞에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여기 같이 오기로 마음 잡수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선생님은 인간답게 살고 계셨어요. 그래도 이왕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 평범하게 말고 특별하게 행복하게 살아봐요. 내가 선생님한테 대가 없이 돈을 드리고 집을 사드리고 행복을 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힘든 세상 마음 붙일 곳 되어드릴게요. 말했잖아요. 나도 선생님 같을 때가 있었다고. 가끔 이렇게 식사 챙겨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뵀어요. 그 중에는 말 한마디에 울면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한 바가지 퍼붓는 분들도 계셨고, 선생님처럼 거짓말까지 해가며 자존심 챙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알죠, 사실. 저도 한번 해봤으니까 어떤 마음인지. 저마다 사정은 다 달라도. 아무튼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저는 늘 한결같이 대했지만 이렇게 진짜 가게로 찾아오신 분은 처음이었어요. 선생님 발걸음에 오히려 제가 더 희망을 얻었다고요. 우리 같이 지내봅시다. 안 그래도 식당에 자리 하나가 남는데 한번 해봅시다. 정말, 정말이세요? 정말 제가, 정말 저를, 아이고, 울지 마세요. 아직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못 나눴는데 벌써 울면 어떡해요? 사장님은 자신의 식당에 자리가 하나 남는다며 제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셨고, 저는 진짜 이렇게 다시 살아가도 되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사장님다운 말투에 다독임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힘이 났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당장 밤부터 갈 곳이 없던 제게 사장님은 흔쾌히 식당 뒤로 이어지는 방 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라 바닥이 차다고 걱정하셨지만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휘몰아치는 바깥 세상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어떻게 믿고 여기 저 혼자 두고 가세요? 하하, 선생님, 제법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믿고 안 믿고 흉기로 중무장한 강도가 들어도 가져갈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편히 주무세요. 밤중에 자객이 들이닥쳐도 창고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할 테니. 하하. 사장님은 호탕하게 웃으며 다음 날을 기약하셨습니다. 그날 밤 천근만근한 눈꺼풀이 자꾸만 눈앞을 가리고 몰려오는 피곤함에 수십 번 하품을 하면서도 쉬이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던 날보다 다시 이렇게 방바닥에 누워있는 그 순간이 더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사장님은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어김없이 아침 6시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전날 그랬던 것처럼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니 신선한 재료들을 사들고 들어오는 사장님이 보였어요. 잘 잤어요? 앉아봐요. 새우 등 좀 따게. 새우 등 딸 줄 알아요? 네, 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하시는 방법 있으시면 한번. 요렇게 톡. 사장님은 큰 손으로 톡톡 새우 등을 능숙하게 땄습니다. 마주 앉아 새우 등 따기에 바빠 어느새 내려앉은 침묵이 조금은 어색해질 무렵. 근데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7입니다. 정준현입니다. 나는 서말태 55이요. 나는 뭐 사장이니 사장이라고 부를 거고 준현 씨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네, 편하게 부르십시오, 사장님. 그래도 마흔은 되는 줄 알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액면가가 좀 있네요. 하하,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농담을 또 진담처럼 받아듣네. 자, 면접은 여기까지. 오케이, 합격. 그러면 이제 새우 등 따고 마늘 까고 양파 써는 동안 그동안의 긴 사연 좀 들어볼까요? 제 사연 말씀이시죠? 그렇지. 왜요? 어색하면 내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줄까요? 아참, 못 믿었잖아.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내 얘기부터 해줄게요. 사장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새우 등을 따며 덤덤한 말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딸과 둘이 살던 사장님은 하나뿐인 딸이 납치되었으니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진짜 납치라고 생각해 딸만 무사히 돌려달라 라고 사정하며 가진 돈을 보이스 피싱범에게 몽땅 보내버리고 허탈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속았다 라는 생각에 상대에게 분한 마음도 물론 들었지만 자기 자신이 무척이나 멍청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딸과 함께 길바닥에 나가 앉을 순 없어서 딸은 육아원 같은 시설로 보내고 막노동을 하며 노숙 생활을 하셨다는 사장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틈만 나면 술만 마시던 사장님께 어느 날 따님이 찾아와 같이 밥 좀 먹자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서양식 면 요리라면 빨간 케찹 소스에 버무려진 새콤한 면 요리밖에 몰랐던 사장님은 크림 수프 같은 색깔을 한 하얀 스파게티를 먹고 진심으로 기뻤다고 하셨습니다. 테이블 서너 개 있는 아담한 가게에는 행복한 소리로 웃고 떠드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행복한 표정으로 맛있게 먹는 따님의 모습을 보며 집에서도 자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가난하고 힘든 가정 형편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니 두 사람은 웃을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그래서 자꾸 그 파스타집에서 한박 웃음을 짓던 딸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었고, 결국 무례한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작정 파스타집에 찾아가셨다고 해요. 젊은 부부가 하는 집이었어요. 부부가 웃는 모습이 참 닮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맛있는 맛이 나오나 했는데 좋은 사람들 손끝에서 나오는 음식이라 그랬었나 봐요. 그 사람들은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아무리 돌려 말했어도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는 거였거든. 사장님은 그 부부에게 딸이 파스타를 정말 좋아하는데 밖에서 자주 사주고 싶어도 형편이 좋지 못해 솔직히 어렵다며 저렴한 재료라도 집에서 맛만 낼 수 있다면 배워서 자주 해먹이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부가 흔쾌히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따님에게 직접 파스타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 파스타집 사장님들한테 감동을 한 거야. 다음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을 데리고 그 파스타집을 또 갔대요. 아무튼 불쑥 그렇게 찾아가서 그 부부한테 대고 저희 아빠 파스타 하는 법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파스타 먹으러 간다고 하기에 여기로 꼭 가라고 데려왔어요. 제 딴엔 너무 고마우니까 별로 안 친한 친구라도 데리고 가서 한 그릇이라도 더 벌게 해주고 싶었던 모양인 거지요. 따님이 사장님 닮아서 마음씨가 참 예쁘네요. 나보다 훨씬 낫지 우리 딸이. 근데 그 파스타집 부부가 우리 딸한테 그러더래요. 학생, 혹시 아버지 모시고 한 번 더 가게에 와줄래? 그 말에 지도 놀라고 나도 놀랐어요. 아이고, 너무 귀찮게 굴었나 싶어서. 소식을 전해들은 사장님은 따님과 함께 파스타집을 다시 방문하셨고, 부부는 사장님께 반짝이는 눈을 하고 말씀하셨대요. 저희가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가게를 쉬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면 그때까지 가게 한번 맡아서 운영해 보시겠냐고. 사장님은 그 말에 망설일 여유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셨어요. 기간 동안 버는 수입은 전부 사장님 몫으로 떼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사장님은 다니던 공장을 퇴사하고 식당 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낮에는 부부 사장님께 배운 레시피대로 파스타집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내 가게도 아닌데 내 가게 같더라니까요. 뭐 하나라도 더 똑바로 잘 최고로 해내고 싶었어요. 꽤 오래 일했어. 어디 해외로 세계 여행을 간다고 했었으니까. 돌아오니 내가 그곳에서 사계절을 보냈더라고요. 부부가 다시 파스타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사장님의 파스타 맛을 기억해 주시는 손님들이 많았고 부부의 추천으로 사장님은 새로운 가게를 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게처럼 작고 아담한 크기로 시작하고 손님이 늘면서 테이블을 더 늘리고 테이블을 늘리다 보니 가게 확장 이전도 하게 되고 그렇게 혼자 요리부터 서빙까지 다 했었던 사장님은 직원이 필요한 크기의 가게를 운영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듣고서 한 편의 영화, 드라마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동안에는 너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한층 더 가까워진 사이로 지내게 되었어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 봉사활동을 함께 다녔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참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파스타라는 메뉴 특성상 직원들은 대부분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제가 본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는 화기애애하고 돈독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하애와 같은 배려로 식당 뒤에 작은 창고방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씻고 지내며 돈을 모았고 제 지난날의 사연을 들은 사장님께서는 제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민사로 해결할 방법을 알아봐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무식하고 배운 것 없어서 딱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그래서 내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나도 배운 것은 없지만 우리 둘이 머리 합치면 안 될 것도 되지 않겠냐 라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던 사장님. 참으로 긴 시간이었지만 그런 사장님 밑에서 요리도 예쁘게 말하는 법도 인생 바르게 살아가는 법도 배우며 행복했습니다. 제가 없어도 사연이 많았고 제가 오고 나서도 사연과 이야기가 넘쳤던 저희 식당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그러했듯 불쑥 전 세계를 흔들어버린 코로나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라는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않으니
식당에 손님이 드나들 리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할 방법도, 정신이 번쩍 드는 해결책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보다 사장님께서 더 답답해 하셨겠죠. 지금에야 배달이 발달되어 온갖 음식들을 다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당시에만 해도 면 요리의 배달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면이 부는 것보다 식어서 굽고 건조해지는 파스타 소스가 골칫덩어리가 될 테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식당에 하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그 식당에서 시켜 먹어보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맛있는 상태로 배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뒤늦게라도 배달을 시작했지만 우리에겐 제법 만족스러웠던 방식이 어떤 고객에게는 형편없을 수도 있고, 배달 후기라고 식당을 평가하는 것까지 더해지면서 퍼주지 않으면 나쁜 식당 소리를 듣는 문화가 생겨버렸어요. 식당 문이 열려있을 때보다 훨씬 줄어든 매출에 혹여 누가 나쁜 후기를 작성하기라도 하면 며칠 동안은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이득일 정도로 손님이 없었습니다. 적자는 멈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사장님은 급기야 대출을 받고 집 보증금까지 빼고 나와 가게에서 먹고 자고 직원들 월급을 챙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승무원으로 취직해 제주공항에서 일하는 따님이 코로나 때문에 휴직을 당했다고, 본가로 돌아가면 아빠도 힘들 테니 제주에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을 때는 끊긴 전화를 붙잡고 목 놓아 엉엉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과하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한 명씩 밀리기 시작하자 견디지 못한 한 직원이 노동청에 사장님을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고민 끝에 사장님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면담을 하며 다른 곳으로 전부 떠나보내고 제게도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어요. 준현아, 나 솔직히 이제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된 게 다 내 잘못 같아서 한 푼이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다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나 진짜 월급 줄 돈도 없어. 너 3년 동안 여기서 죽어라 고생하고 집 구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고생시킬 수는 없다. 코로나랑 상관없는 월급 잘 나오고 복지 좋은 데로 취직해라. 너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갈 만한 곳 내가 같이 찾아볼게. 무슨 소리 하세요, 사장님.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를 떠나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네가 갈 데가 없긴 왜 없어. 여기 있으면 네 마음만 상한다니까. 끝까지 책임 못 져서 정말 미안하다. 부탁이니까 제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월급 제때 받고 살아. 미치겠네 진짜. 사장님. 사장님은 저를 위한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저마저도 가게를 떠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쩌나요? 제 머리는 이미 사장님 곁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고, 마음은 사장님을 지키려는 의지로만 가득 차버렸으니까요. 저마저 떠나면 혼자 남은 사장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일 때,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혼자가 아니니 포기하지 말라고 다독여준 사람은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장님 밑에서 온갖 배려와 나눔을 받고 지내면서 늘 다짐했습니다. 저 또한 사장님께 그런 존재가 되기로.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혼자일 때,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제가 사장님 곁에 없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떠나고 텅 빈 가게에 마주 앉아 눈물로 호소하는 사장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눈물이 나면 붙잡고 있는 손을 놓지도 않고 서로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합숙할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발 이상한 생각 말고 나한테 그런 책임감 같은 거 느끼지 마. 네가 어떻게 벌어 구한 집인데 헛소리 하지 마. 고민 끝에 합숙이나 하자며 일부러 농담 같은 말투로 말씀드렸지만 사장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강제 추진하나. 머릿속은 이제 사장님과 저 좁은 창고방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며칠 동안 집주인과 합의를 보고 집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네, 다시 갈 곳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지내던 집도 온전히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라고는 부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집이 없는 삶. 한번 해봤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사장님과 함께이기에 더 자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장님께 보증금이 든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집주인한테 쫓겨났어요. 이 돈 드릴 테니까 나 다시 지낼 집 구할 때까지만 여기 창고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뭐? 집주인한테서 쫓겨나? 예, 그렇게 됐네요. 가만히 있었어? 전화번호 줘봐. 아이, 벌써 끝났는데 뭐하러 전화를 해요? 사랑하다 헤어진 남녀나 끝내고 나서 구차하게 전화하고 그러지. 사랑하지도 않는 집주인한테 뭐하러 전화를 걸어요? 끝난 사이에. 너 좀 이상한데? 너 설마 너 이 새끼 일부러 집 빼고 나온 거야? 난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오늘 밤에 가게 마치면 짜파게티 끓여서 파김치 돌돌 말아먹을까요? 야, 정준현. 준현 씨, 너 진짜. 아휴, 사장님. 저 이왕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가게 다시 좋아질 때까지 나 월급도 받을 생각 없어요. 주면 다시 돌려주고 또 주면 또 다시 돌려줄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사장님께 받은 거, 물질적인 것부터 마음까지 셀 수 없이 많은데 늘 받기만 하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뭔 줄 아세요? 와, 나 이거 죽기 전에 사장님한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동안 뭐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었어야지.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진짜 부담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들 뿐이에요. 사장님, 보증금이라고 해봤자 돈도 몇 푼 안 되고 그동안 사장님 밑에서 먹고 자고 공짜로 요리 배우고 식당 일 배우고 한 거 생각하면 제가 드리는 돈이 모자라고도 한참 모자라요. 평생 또 갚겠다고 안 할게요. 우리 지금 혼자 되지 말고 둘이 힘 합쳐서 으쌰으쌰 해봐요. 다시 한번 일어서 봐요. 코로나 그까짓 거 그게 어떻게 사람을 이기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겨봐요 진짜. 나 사장님이 나랑 같이 다시 한번 힘내본다고 약속하시면 앞으로 살면서 또 받은 거 갚겠다고 사장님 말 안 듣고 마음대로 구는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네? 한 번만 같이 일어나요, 사장님. 지금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뭐가 되지도 않아. 알잖아요, 준현 씨. 나 진짜 정말 미쳐버리겠네.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저 번화가에 있는 식당들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대요. 희망이 있어요, 사장님. 수진이도 이번에 휴가 있어서 잠깐 올라온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부탁했어요. 젊은 사람들 하는 인스타그램인가? 그것 좀 알려달라고. 우리 딸이? 잠깐만. 혹시 수진이한테 가게 사정 이야기한 건 아니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지 아빠 걱정돼서 잠 한숨 못 자래야. 아유, 수진이한테는 당연히 얘기 안 했죠. 그냥 삼촌 만나는 사람이 인스타그램 하는데 삼촌이 할 줄 몰라서 창피하다. 네가 좀 알려줘라 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휴가 받아서 올라갈 거라고 제대로 알려준다던데요.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요. 당연히 수진이한테 핑계거리 대려고 지어낸 이야기지. 제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튼 사장님, 제가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사이트에 우리 가게 홍보도 좀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볼 테니까 우리 같이 힘내요. 난 사장님 절대 혼자 못 두겠어요. 못 살겠다. 아이고, 정말. 사장님은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성격상 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겠지요. 하지만 그 부담감 때문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실 분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까짓거. 솔직히 무지하게 든든하다. 내가 5년 전 그때 참 사람 하나는 잘 봤구나 싶어서. 고마워요, 준현씨. 진짜 나 힘이 난다. 해봅시다.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가게의 작은 창고방에서 힘든 하루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고 맥주 한 캔에 라면 한 그릇에 걱정과 고민을 씻어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의 따님이 알려주신 인스타그램 어플을 가지고 가게 홍보도 열심히 했습니다. 서툴지만 하면 할수록 요령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끔 들르는 손님들이 인스타그램 보고 왔다고 말을 해줄 때면 짜릿한 성취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배달로 나가는 음식이 늘어가고 코로나 규제가 점점 완화되면서 팔이 날리던 가게에도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들었습니다.
어설프지만 데이트 온 손님들께 직접 사진도 찍어드리고 기념이 될 만한 작은 선물도 챙겨드렸습니다. 단,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후기를 남겨주면 해드리는 조건이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고작해야 어플 하나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했었는데 실로 대단했어요. 홍보를 해주겠다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적당한 가격에 홍보를 맡겨도 보았습니다. 한번 맛집으로 각인이 되니 코로나가 뭐였는지 까맣게 잊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팔이 8개인 사람처럼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동안의 적자를 메꾸려면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끝마치고 나서 찾아오는 뿌듯한 마음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식당의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풀리던 날, 사장님은 다시 제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한 번도 손댄 적 없었다는 듯 처음 드렸던 그대로 들어있던 저의 보증금. 이제 편하게 집에서 자고 일한 만큼 돈도 받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돈의 금액보다도 준현 씨가 나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진짜 컸어. 그 마음만으로 너무 벅차게 고맙고 감사해서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어.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준현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나의 좋은 직원으로, 사랑하는 동생으로 그렇게 곁에 남아줘. 기쁜 날 저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나아갈 행복한 날들을 상상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다시 집을 구하고 사장님도 하나둘 직원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그때의 적자를 다 채워넣기엔 한참 모자라지만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극한에 몰아넣고 참 무섭기도 했었던 코로나가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오늘 사장님과 함께 오랜만에 배식 봉사를 다녀오는 길에 자주 오시는 손님과 마주쳤습니다. 40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손님이신데 늘 따님과 함께 오셔서 기억에 남았거든요. 옛날에 따님과 함께 파스타집에 갔던 사장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행복한 두 모녀에게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내놓기 위해 노력했었어요. 길에서 마주친 손님은 반갑게 저희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어머, 현주야. 저기 파스타집 사장님들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오늘 너무 춥죠? 네, 좀 춥네요. 마트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네, 우리 딸이 딸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사장님들은 어디 다녀오세요? 추운 겨울바람에 몸을 덜덜 떨면서도 한참을 네 사람은 길거리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각자의 사는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언제나 참 행복합니다. 오늘도 어디에선가 힘든 일로 세상을 등지려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제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해결사는 아니지만 혹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을 얻을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랬던 것처럼요. 좋은 사람들의 곁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영화 같고 드라마 같다고 생각했던 사장님의 인생사처럼 어느새 그와 닮아있는 저의 인생이 머리 위로 그려집니다. 이 정도면 올 한 해도 잘 살았다. 한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냉정한 것이 나 자신이라 하지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는 것 또한 나 자신이니까요. 내게 먼저 칭찬을 해주고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절로 더 좋은 말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참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12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연이 도착할 쯤엔 1월일까요? 그렇다면 새해에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건강하시고요. 보잘것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